지구는 지금 마지막 남은 녹색지대를 조금씩 잃어가고 있습니다. 유엔에 따르면 지구 표면의 41%는 사막이며 또 다른 약 40%는 사막화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물도 없고 나무그늘 하나도 없으며 더는 생명이 살아갈 자리도 없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한 비범한 인물이 대담하면서도 지혜로운 행동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불과 30년 동안 그는 버드나무를 3억 그루 이상 심고 토끼 450만 마리를 풀어놓았으며 거대한 말 한 마리 형상으로 태양광 패널 19만 6천 장을 사막 한가운데 설치했습니다. 그 프로젝트는 유엔으로부터 사막화 방지의 세계적 모범 사례로 인정받았고 그 이전에는 우즈베키스탄만이 이 영예를 얻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그 기적을 만들어낸 것일까요? 그리고 토끼들이 어떻게 사막한 지역 전체를 되살릴 수 있었을까요? 이제 이 흥미로운 이야기의 전모를 함께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눈을 떼지 마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이 발견하게 될 흥미로운 내용이 아주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시작해 봅시다. 지금 여러분 눈앞에 있는 곳은 쿠부치 사막입니다. 이곳은 중국에서 7번째로 큰 사막으로 7,200제곱마일이 넘는 면적에 걸쳐 펼쳐져 있으며 규모는 매사추세츠주 면적과 거의 비슷합니다. 중국 북부에 위치한 이곳은 기후가 너무 혹독해서 인간이나 식물이 살아가기 거의 불가능합니다. 겨울에는 뼛속까지 시린 추위와 칼날처럼 사르르는 바람이 몰아치고 기온은 화씨 영하 4도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여름에는 뜨거운 열기가 대지를 태워버릴 듯 달아오릅니다. 수십 년 전만 해도 이 지역은 지금처럼 넓지 않았습니다. 한때는 농경지였고 마을과 강, 초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바람은 더 거세졌고 풀은 사라졌으며 그렇습니다. 사막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움직이는 모래는 집과 도로를 집어삼켰고 끝까지 버티던 얼마 남지 않은 주민들마저 결국 떠나야 했습니다. 불과 수십 년 만에 쿠부치 사막은 동쪽으로 25마일 이상 확장되었고 수천 에이커의 경작지를 최고 200피트 높이의 모래 언덕 아래에 묻어버렸습니다. 1950년대와 1960년대에 중국 정부는 역사상 가장 거대한 사막화 방지 작전 중 하나를 시작했습니다. 방풍림을 조성하고 가축 방목을 금지하며 먼지 가득한 메마른 땅속 깊이 우물을 팠습니다. 하지만 모든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사막은 계속 전진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중국이었고 결국 똑똑한 해법을 찾아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곧 우리는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길을 연 사람은 왕원초라는 이름의 남자였습니다. 현지 사람들은 그를 사막의 왕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가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하지는 마세요.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때 내몽골의 가난한 교사였고 매일 6마일이 넘는 거리를 자전거로 모래밭을 가로질러 학교에 다녀야 했습니다. 어떤 날은 바람이 너무 강해서 자전거 절반이 모래에 묻히고 모래가 폐 속으로 들어와 숨이 막히기도 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도전적인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내가 사막을 피할 수 없다면 사막에게 반드시 임대료를 내게 하겠다. 그리고 그는 말한 대로 행동했습니다. 사실상 빈손이나 다름없는 상태에서 시작한 왕원또는 자신의 전 재산을 쏟아붓고 추가로 빚까지 내어 아무도 감히 시도하지 못한 일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1988년 작은 소금 회사 하나만 가진 채 그는 자신의 미친 실험을 시작했고 수억 달러를 들여 방풍대를 조성하고 버드나무 5천만 그루 이상을 심고 황량한 땅 1,400제곱마일을 푸르게 바꾸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미치광이라고 불렀고 관리들은 그를 몽상가처럼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 나아갔고 모래 속에서 살며 흙 속의 수분을 한 점 한 점 직접 측정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조차도 가장 기이한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바람과 모래, 그리고 혹독한 추위만 있는 그곳에서 왕원따오는 아무도 감히 상상하지 못한 일을 시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바로 사막에 토끼를 들여오는 것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잘못 들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메마른 땅에는 렉스 토끼 400만 마리 이상이 살고 있습니다. 믿기 어렵죠? 로봇도 아니고 첨단 기술도 아니라 작고 사랑스러운 생명체들입니다. 원래는 유럽의 습한 초원에서나 잘 자랄 것이라 여겨졌던 부드러운 털의 동물이 이제 이 척박한 땅에서 번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토끼들은 평범한 토끼가 아닙니다. 이들은 프랑스에서 개량된 렉스 토끼로 모피 산업의 흰금이라 불립니다. 그들의 털은 벨벳처럼 부드럽고 수달 가죽처럼 매끄러우며 보호털이 거의 없어 가공 후에도 깎거나 뽑을 필요가 없습니다.
품질 좋은 렉스 가죽 한 장은 거의 30달러에 팔릴 수 있는 반면 한 마리를 키우는 비용은 약 2달러에 불과합니다. 왜 중국이 현재 전 세계 렉스 토끼 모피 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암컷 한 마리가 1년에 25차례 새끼를 낳을 수 있고 200마리에서 300마리의 새끼를 생산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일반 토끼보다 25배 빠른 속도이며 덥고 건조한 기후에서도 생존율이 96%에 이릅니다. 이들은 물을 거의 마시지 않고 마른 풀을 먹으며 기온이 화씨 영하 20도까지 떨어져도 정상적으로 번식할 수 있습니다. 이 토끼들은 결코 자연 속에 무작정 풀어놓은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폐쇄형 생태 농장에서 살아갑니다. 고기는 식품으로 쓰이고 털은 의류로 사용되며 내장은 전통의학에 활용되고 무엇보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바로 배설물입니다. 맞습니다. 토끼 분변에는 질소, 인, 칼륨이 들어있습니다. 이 세 가지 영양분은 사막의 모래가 완전히 결핍하고 있는 요소들입니다. 그것이 땅에 떨어지면 메마른 모래층이 촉촉한 부식토로 바뀌고 수백 년 만에 처음으로 갈색 흙층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놀라운 점은 렉스 토끼가 풀씨를 완전히 소화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는 곧 이들이 배설할 때마다 사실상 천연 비료와 함께 씨앗을 뿌리는 셈이 되어 다음 우기가 오면 생명의 싹이 다시 올라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앞서 심어졌던 버드나무들을 기억하시나요? 그것들이 그렇게 건조한 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왕원쩌우는 토끼가 사막에서 살아가게 하려면 쿠부치에 지금껏 존재하지 않았던 것을 만들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먹이와 그늘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한 영웅은 바로 버드나무였습니다. 버드나무가 결코 평범한 나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그 뿌리는 300피트보다 더 깊이 뻗을 수 있으며 이는 30층 건물 높이에 가까운 수준으로 지하수에 닿아 모래를 제자리에 붙잡아둡니다. 그렇게 생명의 순환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버드나무 싹은 렉스 토끼의 먹이가 됩니다. 그리고 토끼는 나무 밑동 주변에 영양이 풍부한 배설물을 남깁니다. 나무는 토끼를 살리고 토끼는 땅을 살리며 땅은 다시 나무를 살립니다. 아무것도 낭비되지 않는 닫힌 생태 순환 구조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버드나무와 토끼 모델을 적용한 땅 한 에이커마다 매년 5톤 이상의 유기부식토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추산합니다. 그렇게 모래는 단 3년에서 5년 만에 농경지로 바뀝니다. 단 10년 만에 버드나무 3억 그루 이상이 심어졌고 수천 마일에 걸친 녹색 장벽이 형성되어 풍속을 90%까지 낮추고 매년 1,500만 톤 이상의 모래를 붙잡아 두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왕원쩌우는 나무를 심고 토끼를 기르는 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7,200제곱마일이 넘는 사막을 거대한 생태경제 실험실로 바꾸었습니다. 100대가 넘는 불도저와 300명의 노동자를 동원해 하루 18시간씩 모래 언덕을 평탄화하고 수십 마일 길이의 방풍 울타리를 세웠습니다. 처음 5년 동안에만 1,200제곱마일이 넘는 사막이 푸르게 변했습니다. 이 면적은 로드 아일랜드주 크기와 거의 비슷합니다. 수백만 그루의 버드나무가 자라났고 수백만 마리의 토끼가 번식했으며 모래폭풍에 고향을 빼앗겼던 수천 가정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불과 10년 만에 달라드 베너 지역에는 렉스 토끼 450만 마리가 생겨났고 5억 6천만 위안, 즉 약 7,600만 달러의 경제 가치를 창출했으며 10,000가구가 넘는 가정이 빈곤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각 가정은 초기 투자금으로 약 3,000달러에서 4,000달러만 있으면 되었고 첫 해에만 그 4배를 벌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쿠부치가 이미 녹색 기적의 한계에 도달했다고 생각하던 바로 그때 왕원쩌우는 다시 한번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는 태양 에너지를 사막의 중심으로 끌어들였습니다. 맞습니다. 사람들이 한때 죽음의 바다라고 불렀던 바로 그곳의 말입니다. 그는 준마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했는데 이는 19만 6천 장의 패널을 질주하는 말 한 마리의 형상으로 배치한 거대한 프로젝트였습니다. 우주에서 내려다보면 그것은 단순한 발전소가 아니라 기네스가 인정한 세계 최대의 에너지 예술 작품이기도 합니다. 매년 준마는 23억 킬로와트시의 전력을 생산하며 이는 40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전기를 공급하기에 충분한 양으로 플로리다주의 마이애미시 인구와 맞먹습니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의 특별함은 단지 전기를 생산하는 데에만 있지 않습니다. 태양광 패널은 풍속을 50%까지 낮추고 아래에서 풀이 자랄 수 있도록 그늘을 만들어줍니다. 사람들은 그 아래에 토끼, 양, 거위를 풀어놓아 생물학적 제초를 하게 합니다. 그 덕분에 땅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모래는 더 이상 날아가지 않으며 태양광 패널 구조물 아래에서는
새로운 생태계가 서서히 형성되고 있습니다. 2022년까지 준만은 76만 톤이 넘는 석탄을 절약하고 185만 톤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였으며 이는 8천만 그루가 넘는 나무를 추가로 심은 것과 맞먹습니다. 불과 4년 만에 발전소 주변 지역은 2,600에이커가 넘는 죽음의 바다를 녹색 에너지 오아시스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토끼와 버드나무와 모래로부터 왕원 차오는 고기, 털, 비료, 바이오가스, 관광, 그리고 태양에너지까지 포함하는 폐쇄형 가치사슬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결과 2010년부터 2020년까지의 시기 동안 쿠부치의 생태경제는 100억 달러가 넘는 가치를 창출하며 아시아 최대의 수익성 높은 녹색 모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불가능해 보이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인간이 모래먼지와 맞서 싸운 끝에 자연이 마침내 응답한 것입니다. 2023년 중국 생태부의 보고서는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쿠부치에서 야생사슴, 사막여우, 철새의 수가 1990년에 비해 4배로 증가했습니다. 한때 완전히 사라졌던 종들이 이제는 과거에 모래와 하얀 뼈만 가득하던 들판에 다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쿠부치의 액체 황금이라 불리는 지하수는 지난 20년 동안 평균 5피트에서 6.5피트까지 상승했습니다. 이는 오늘날 우물을 판다면 이전 세대보다 절반 깊이만 파도물에 닿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죽은 땅과 살아있는 땅을 가르는 경계입니다. 동물들만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깃털풀, 사막 자작나무, 건조지대의 여러 꽃들에 이르기까지 100종이 넘는 토착식물도 되살아났고 그 결과 많은 사람이 믿기 어려운 풍경이 만들어졌습니다. 황금빛 모래 사이로 초록풀이 드리워지고 햇빛 아래 반짝이는 작은 숲 조각들까지 나타난 것입니다. 실제로 이곳의 흙은 이제 더 이상 바람에 쓸려가지 않습니다. 대신 흙은 부드럽고 성기며 생명의 냄새를 품고 있습니다. 이제 남쪽으로 4,000마일이 넘는 거리를 날아가 오스트레일리아로 가봅시다. 바로 그곳은 같은 동물이 한때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생태 재앙 가운데 하나를 일으켰던 곳입니다. 19세기 중반 단지 24마리의 유럽 토끼가 한 영국인 정착민에 의해 사냥용으로 들여와졌습니다. 별것 아닌 일처럼 들리죠. 하지만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불과 50년 만에 토끼 수는 10억 마리를 넘어 폭증했습니다. 그것들은 풀을 모조리 먹어치우고 뿌리 체계를 파괴하며 오스트레일리아 평원의 거의 3분의 1을 사막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작은 토끼 한 마리는 어린 양 한 마리가 먹는 양에 맞먹는 풀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억 마리가 동시에 먹어치운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 정부는 이를 통제하기 위해 온갖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미국의 너비에 거의 맞먹는 2,000마일이 넘는 울타리를 세우고 점액종증 바이러스를 풀고 심지어 대규모 총살과 폭파까지 감행했습니다. 그러나 그 토끼의 물결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토끼가 괴물이었는데 중국에서는 구세주가 되었을까요? 차이는 인간이 행동한 방식에 있습니다. 쿠부치에서 렉스 토끼는 결코 자연에 풀어놓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엄격하게 관리되는 폐쇄형 생태계의 일부이며 버드나무를 먹고 배설물을 만들고 토양을 비옥하게 하며 이윤까지 가져다 줍니다. 이것은 단순히 토끼를 기르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전략적 생태계를 구축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인상적인 수치와 녹색 사막의 아름다운 영상들 뒤에서 쿠부치는 논란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일부 환경운동가들은 토끼와 사막 모델이 왕원 차오가 창립한 기업인 NN그룹의 거대한 경제 생태계 중 일부에 불과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중국 언론이 토끼의 역할을 과장했으며 실제 성공을 결정지은 요인은 국가 차원의 계획, 막대한 투자 자금, 그리고 첨단 토지 관리 기술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또한 이 모델이 너무 빠르게 확장될 경우 새로운 생태적 압박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토끼 분뇨는 영양분이 풍부하지만 지나치게 축적되면 질소 오염을 일으키고 토양의 산도 지수를 변화시키며 지하수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일부 시험 지역에서는 천연 비료 저장지 주변에 녹조가 나타난 사례까지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나 유엔은 또 다른 점을 보았습니다. 2011년 쿠부치는 유엔 사막화 방지 협약으로부터 사막화 통제의 세계적 모델로 인정받았으며 이는 세계에서 극히 소수의 지역만이 받은 칭호입니다. 이어 2019년에는 공식적으로 세계토지보건시범 중심지가 되었고 건조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제적 기준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쿠부치의 이야기는
더 이상 중국의 국경 안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프리카의 메마른 땅에서 중동의 사막, 그리고 이제는 유럽에 이르기까지 행성을 재생시키는 하나의 공식처럼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스페인 남부 안달루시아에서는 한때 지중해의 햇빛 아래 눈부시게 빛나며 로마인들에게 제국의 곡창지대로 찬양받았던 이 지역이 이제 세계 최악의 기후재앙 가운데 하나에 직면해 있습니다. 강수량은 불과 30년 만에 40% 이상 감소했습니다. 수백 개의 강과 오래된 관계수로는 말라버렸고 농지는 마치 불에 타기라도 한 듯 갈라졌습니다. 많은 지역에서 사람들은 얼마 남지 않은 지하수를 찾기 위해 650피트보다 더 깊이 우물을 뚫어야 합니다. 유럽연합에 따르면 현재 스페인 국토의 거의 75%가 사막화의 직접적인 위협을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이 나라는 유럽에서 가장 심각한 건조화 지역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절망 속에서 스페인은 일어서기를 선택했습니다. 쿠부치 모델에서 배운 이 나라는 안달루시아 2030 복원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핵심 철학은 대담합니다. 사막에 맞서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되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중해 녹색 장벽을 건설하며 수백만 그루의 올리브나무, 아카시아, 토착풀을 심어 토양의 수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토지와 기후를 하나의 살아있는 통합 시스템으로 관리하는 재생 농업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 농장도 쿠부치와 비슷한 영농형 태양광 접근법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태양광 패널 아래에서 작물을 재배하고 청정 전기를 생산하며 동시에 지표면의 수분까지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모래에 묻힌 죽은 땅에서 출발한 쿠부치는 이제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인간은 자연을 정복한 것이 아니라 자연과 조화롭게 공존하는 법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중국의 한 사막이 되살아날 수 있다면 세계의 나머지 지역을 가로막을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녹색의 기적이 우리 행성을 구할 수 있을까요? 아래 댓글에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함께 탐험할 수 있도록 좋아요와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